자, 안녕하세요. 주말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미 올린 게 잘못돼서요.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10년대부터 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할 게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죠. 이게 이제 3.1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전쟁을 해요. 이 전쟁에 의해서 바뀐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기로 나눠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을 좀 잘 하시고요. 첫 번째 시기부터 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1910년대입니다. 자, 1910년대예요. 1910년대는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나라 이름이 대한제국이죠. 근데 일본한테 망했으니까 나라 이름은 없어지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일본의 한 지방으로 바꿔놨어요. 그 지방의 이름은 조선이에요. 조선은 이제 나라 이름이 아니라 일본의 하나의 지방으로서의 지명이 되었고요. 이 조선을 13개의 도로 나누고 각 행정구역을 이제 개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 대한 행정 및 여타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총독이라고 하는 관리를 조선에 보냈어요. 이 총독이 이 조선 지역의 최고 책임자인데, 이 총독은 반드시 군인 출신이 임명이 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총독이 하는 일은요, 입법은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입법권. 그 다음에 사법권, 만든 법을 이제 집행하는 거죠. 사법권.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하는 일, 동사무소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구청이나 군청. 그 다음에 여기에 군대의 운영권 같은 중요한 일들을 총독이 다 관할을 했습니다. 총독이 뭐 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총독 밑에 이제 부서들을 쭉 두면서 이제 운영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 이 총독이 일을 하는 곳, 이것은 이제 총독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 총독이 이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냐면요. 일단 경찰의 역할을 군인이 대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헌병 경찰 제도라고 부르죠. 군인이 경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판 없이 헌병인 이 경찰이 재판 없이 즉석에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범죄자에 대해서 즉시 결정한다. 처벌을 결정한다. 범죄 즉결례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재판 없이 그냥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재판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에게만 태형을 할 수 있어요. 태형은 때리는 형벌.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죠. 때리는 형벌을 하는 등의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무섭게 처벌하는 제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무단통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이렇게 행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리력이 아닐지라도 이제 무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나 교사들,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이제 칼을 줘요. 칼을 차고 제복을 입게 해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이 싫다 나쁘다 이렇게 반대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나 결사, 집회의 자유를 다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만들어진 신문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집회 시위하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완전히 통제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일본의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교육은 시켜야죠. 너무 무식하면 부려먹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위한 법령을 만듭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1차 조선교육령이에요. 자, 제1차
조선에서 교육을 하는 명령에서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이 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요, 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4년짜리 학교를 교육을 시켜요. 초등교육 기간.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다녔죠. 근데 이 당시에는 4년만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의 이름은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보통학교예요. 보통학교. 4년제 보통학교를 만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읽고 쓰는, 그냥 부려먹기 딱 좋은 그런 사람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식민지 총독부에서 만든 학교 말고 우리가 사립학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4년제 보통학교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립학교를 죄다 없애기 위해서 또 이 사립학교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사립학교령에 따라서 이 사립학교령에 위반이 되면 학교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민족교육기관이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무단통치 시기에 나타났었던 일들입니다. 해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1910년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조선인들도 함께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럴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럴싸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이 조선인들 중에 친일파들을 여기에 참여시켰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중추원이라는 기관이에요. 중추원 어디서 좀 들어봤나요? 중추원 하면은 독립협회에 떠올릴 수 있죠. 근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름만 똑같은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추원에는 친일파들이 들어가서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었는데 실제 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의만 만들어 놓고 모여서 뭐 회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10년대에 이렇게 이제 지배를 했고요. 자, 이제 20년대로 가볼게요. 자, 1920년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3.1운동이 계기가 되었고요. 자, 1920년대가 되면 이 3.1운동으로 반대 열기가 너무 심해지자 이렇게 무섭게 했더니 말을 잘한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살살하자 라는 생각을 얘네들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조금 분열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떡밥을 던져주는데, 먼저 첫 번째는 총독이 너무 무서우니까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 총독이 될 수 있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관 총독이 조선에 들어온 적은 없어요. 해방될 때까지 다 군인 출신 총독만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한 거랑 실제랑 좀 다른 측면이 많은 거죠. 또 하나, 헌병이 경찰하니까 무서웠구나. 그래서 이제 헌병 경찰을 폐지하고 그냥 경찰제도, 보통 경찰, 우리 주변에 보는 경찰 아저씨들, 보통 경찰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경찰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3배 이상 대폭 증가해서 우리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인들을 위한 신문을 발간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신문이에요. 그런데 신문을 너무 많이 통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문이 발간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지방자치 같은 것을 시켜준다고 해서 도평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도에서 평의, 회의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관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극히 형식적인 기구예요. 그 의결권이 없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말은 하는데 결정을 못한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일본 애들이 말은 문화통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게 없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920년대는 사회주의의 시기에 사회주의자가 막 늘어나는데 사회주의자들이 곧 독립운동을 하게 되자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우리 조선에도 적용을 합니다. 이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인데, 이것을 사실상 사회주의 금지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막는데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치안유지법 중요해요. 좀 잘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20년대에 이런 모습을 10년대와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0년대와 20년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20년대 교육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마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20년대 교육의 문제는요. 20년대 교육의 문제는 일단 2차 조선 교육령 바뀌어요. 2차 조선 교육령으로 바뀌고요. 일본인과 조선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라고 해서 4년짜리 보통학교였잖아요. 이것을 6년짜리 학교로 바꿔요. 6년짜리 이름은 또 그대로 안 바꿔요. 이 보통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차별이 심한 게, 학교는 6년짜리가 됐지만 학교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고등교육기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차별적이었다. 자,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년대가 되었고요. 자, 이제 30년대 이후로 가볼게요. 자, 1910년대와 20년대고요. 이제 30년대로 가볼게요. 자, 30년대가 되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건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할 전쟁은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해서 중국이 중국의 만주 지역을 일본이 침략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전쟁,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리고 1941년에는 미국과 그 지역을 공격하죠. 그래서 태평양으로 전쟁적이 확장돼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죠. 자,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전쟁의 과정에서 일본이 전쟁에 우리 민족을 동원하는 지배체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37년과 41년 전쟁이 이때 급박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민족말살 통치의 전시동원 체제는 30년대 후반에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자, 30년대를 살펴볼게요. 자,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의 민족말살의 모습은요, 이게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본격화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30년대라고 하지만 실은 1937년 이후에 본격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걸 뭐 37년부터다, 뭐 몇 년부터다 이렇게 쪼개서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냥 30년대 이렇게 통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때는요, 너네도 일본 사람이니까 같이 전쟁터에 나가자, 일본에 충성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일본 왕이 사는 궁궐을 향해서 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궁성은 일본 왕이 사는 성, 요 허리를 숙여서 배 절을 한다라고 해서 궁성요배라고 해서 일본 왕이 사는 절에다가 절이 된다 성에다가 절을 하게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본 황제한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황국신민서사예요. 요것을 외워야 했고요. 교과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 신사는 일본 사람들의 무덤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곳인데, 전쟁에 갔다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배를 시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30년대 이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서울의 남산 지역에 그리고 전국 각지에 일본 신사가 40년 중후반까지 남아 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인화 돼야 되니까 이름도 김갑동 이러면 안 되죠. 나카무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식 이름을 강요합니다. 일본식 이름을 이제 강요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씨 개명이라고 이른바 불렀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30년대, 40년대의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변화가 됩니다. 일본인화해 되어야 하니까 일본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또 바꿔줬어요. 그래서 일본인하고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통 학교가 아니라 소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 소학교가 일본인 학교 이름이거든요. 똑같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이 소학교는 나중에 이름을 이제 국민학교로 바꾸긴 할 겁니다. 국민학교로 바꾸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일본이니까 조선어는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시 우리말을 조선어라고 불렀는데 조선어, 우리말 이것은 이제 선택 과목이 됩니다. 선택 안 하면은 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선택을 못 하기 위해서 우리말 못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쓰다 걸리면 요새로 치면 벌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크게 이제 혼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3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식민지배의 모습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 지금 그쵸, 아이패드에 고무펜으로 쓰다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네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냥. 자, 그리고요. 같은 시기에 일본의 경제적 지배 정책도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해당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경제적 지배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래서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30년대는 중반과 초중반과 후반 이렇게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에서 기억해 둬야 할 거는요. 1910년대에서 기억해 둬야 할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이요. 이게 1910년부터 18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요, 토지조사 사업은요, 이제 목적이 형식적인 목적이 있고 실질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형식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너네 땅에 대한 소유권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이 땅이 누구 건지에 대한 조사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을 확립하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조선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땅 주인을 밝혀내면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불분명한 땅을 뺏어가려는 거죠. 즉 토지를 뺏어가려는 거 약탈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질적인 목적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목적으로 시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정해진 기한 안에 이게 내 땅입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8월 며칠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못하면 그 땅은 이제 주인이 없는 땅으로 간주돼서 총독부가 뺏어가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기한이 있는 기한부 신고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신고를 못하면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일본 놈이 싫다고 신고 안 하는 땅, 또는 신고하기가 애매한 공동 소유의 땅, 국가 소유의 땅, 이런 땅들은 신고를 못했으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총독부 소유의 땅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한부 신고제를 하다 보니까 총독부 소유의 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총독부의 소유 토지가 마구마구 증가됐습니다.
총독부는 이 땅을 지가 갖는 게 아니라 지가 갖기도 했지만 상당수를 동양척식 주식회사, 예전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네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넘겼어요.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다시 이 땅을 싼 값에 일본인한테 팔았습니다. 일본인은 땅을 동양척식 주식회사로부터 땅을 사서 여기서 지주가 되었겠죠. 그래서 일본인 지주가 증가하는데, 일본인이 조선에 많이 넘어와서 이를테면 농업 이민을 한 거죠. 이런 사람이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일본인 지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경작권, 그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한테 그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종의 권리 같은 것을 인정해 줬어요. 암암리에.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경작권이라고 불러요. 경작권은 그러니까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은 소작농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소작농이 갖고 있는 경작권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인정받았었는데, 그 땅 주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은 계속 갑동이가 농사짓는 땅, 뭐 이런 권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갑동 씨는 나라가 망해서 계속 조상 대대로 부쳐먹던 농경지에서 쫓겨날 처지에 빠지게 된 거죠. 농민들의 처지가 매우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민들의 몰락의 현상이 가속화되는 결과로 가져오게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농민들의 몰락의 한 측면을 담당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해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토지조사 사업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두면 좋을 게 뭐냐면요. 토지조사 사업과 함께 봐둬야 될 게 좋을 게 뭐냐면은 1910년에 발표된 이른바 회사령이에요. 회사를 설립하는 명령, 회사 설립과 관련된 명령이고요. 회사를 설립하려면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회사령은 뭐냐면은 허가를 받은 사람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일본 사람 말 안 들으면 회사 못 만들겠죠. 일본인만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산업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철도를 막 놀면서 우리 경제의 기반 시설을 이제 약탈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대에는 이런 거 토지조사 사업과 회사령을 중심으로 좀 파악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조금 이동을 해서요. 자, 아이고 시간 불필요한데 시간을 많이 쓰네요. 자, 이동을 하시고 우리 1920년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20년대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할 것은 일본이 경제가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가 된 유럽의 군수품을 팔아먹으면서 드디어 산업국가로서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우리 조선에서 쌀을 가져가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사업을 우리가 산리증식계획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20년대에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산미증식계획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년대 중요한 거 산미증식계획이라고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산미증식계획을 봐두시기 바라고요. 산미증식계획은 뭐 쉬운 개념을 설명하자면 되게 쉬운 거예요. 여기 일본이 있고 우리 조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만주가 있어요.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을 막 퍼줘요. 그럼 여기 쌀이 부족하겠죠. 우리 쌀이 부족해요. 먹을 게 없어. 그럼 만주에서 쌀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잡곡이 뭔지 알죠? 잡곡을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잡곡을 먹고 일본 애들은 쌀을 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조선의 현상은 기억해둬야 될 건 쌀이 부족하니까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들겠죠.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요 쌀 소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거 산미증식계획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줄어드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에서 이 쌀 증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좋아요. 먼저 이제 수리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뭐예요? 뚝이나 댐이나 저수지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간을 통해서 농경지를 늘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자를 개량을 해가지고 더 좋은 품종의 씨앗을 뿌려서 수확량을 늘린다. 뭐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 비용을 누가 썼냐면은 소작인들한테 전가가 돼요. 소작인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소작인들이 이 비용을 떠안으면서 소작료 내야 되죠. 이 비용들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결론적으로 농민이 크게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대신에 지주들은 일본에 쌀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그 지주들은 누구? 일본인 지주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미증식 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30년대로 갈게요. 요 30년대로 가면요. 30년대는 초반과 중반을 나눠서 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1930년대 초반에는요. 1930년대 초반에는 어떤 걸 하냐면은 북한 지역에, 즉 북부 지역에, 우리 북부 지역에 군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화공업단지를 만들어요. 석유나 화학, 철강 이런 거 산업단지가 막 육성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장이 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일본 자본들이 대거 이쪽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일부 한국인 기업도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요. 그렇죠. 물론 여기에 부작용도 많겠지만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은 계속 가난했어요. 왜? 20년대 토지조사 사업과 삼미증식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일본 애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자, 이거는 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농업에 있어서는 1932년부터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자, 이 농촌진흥운동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요. 너네들이 왜 가난한 줄 알아? 게을러서. 열심히 일 안 해서 가난하다 이거죠. 그래서 게으름을 추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은 땅이 없고 착시장에서 가난한 건데 그 문제 해결을 잘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농가 갱생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게으름을 없애고 절약하고 아끼고 이래라. 그러면 부자가 될 거다. 아니, 지금 너무 가난해서 앞도 굶은 사람한테 뭘 절약하고 뭘 일을 하고 뭐 게으름을 핍니까? 그쵸? 그래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년대가 이제 좀 진행이 됩니다. 자, 진행이 되다가요. 30년대 이제 중후반이 되자 전쟁이 크게 일어나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1938년부터 이른바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국가총동원령 또는 총동원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제 1938년에 나와요. 자, 이게 발표가 되면서 모든 자원을 전쟁에 동원해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시대가 되면 신문을 폐간시켜요. 그래서 우리말 신문이 없어집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런 신문 없어져야 하에, 그 다음에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해서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해서 독립운동 할 사람들을 미리 이제 잡아내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렇고요. 모든 한정된 자원을 전쟁에 써야 하기 때문에 식량도 전쟁터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식량도 배급제로 바꿔버려요. 주는 만큼은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도 갖다 쓰기 시작합니다. 1938년에는 이제 지원병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전쟁이 불리해지자 43년경에는 학생들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도 지원병이라고 해서 학생들도 지원만 하면 군인에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가면 죽는 거죠, 총 맞아서. 자, 그러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지원을 잘 안 하자 44년대는 징병제, 요새처럼 이제 일정 나이가 되면 군대 가는 거예요. 징병제를 바꾸면서 군대에 우리 민족을 데려다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만 가는 게 아니라 44년대는 이제 징용이라고 해서 일터에도 강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 말고도 뭐 군대 위안부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다 이 3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함께 언급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니까 산미증식계획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 일본의 지배 체제와 그다음에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의 경제적 수탈 체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보고요. 자꾸 그 형성평가 문제 풀이를 못하는데 다음 기회에 그것은 올려줄게요. 자, 복습은 꼭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내용을 하나 볼게요. 자, 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은 이게 당시 발간된 신문인데요. 이 신문을 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허옇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이쪽에 써놓은 기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삭제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우고 됐습니다. 이상하죠? 이런 신문이 발간될 정도로 당시에 언론에 대한 통제는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